네, 이제는 부채 중에서 마지막 부분 기타의 금융부채입니다. 비금융부채도 있긴 한데 그건 뭐 11장 강의를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배우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자산이 좀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회사라는 것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크게 이제 부채냐 자본이냐 그리고 그게 어떤 상품이냐 이 정도로만 나뉘는 건데, 이에 반해서 자산의 경우에는 수많은 종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자산들을 장부에 올바르게 기록하는 방법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런 것들을 정리한 게 바로 회계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 종류의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산의 특성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어떠한 방식에 따라서 회계 처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수많은 뭐 학자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제 어떤 회계 방식이 처리 방식이 맞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회계 질적 특성이나 뭐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회계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을 한번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기타자 금융부채는 우리가 회계 원리할 때 주로 배웠었던 그러한 개정 과목들인데요. 내용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기 차입금부터 보겠습니다. 단기 차입금의 경우는 단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1년 안에 갚는 것으로 해서 돈을 빌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키워드 이 두 가지로 기억을 하시고요. 항상 단기 1년 이내, 그리고 한 가지 더 유동이라는 단어, 이것들 한 세트로 해서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고, 자, 그 다음에 당좌 차월이라는 거는 우리가 당좌 수표를 발행할 때 혹은 당좌 예금 계정과 관련된 내용들이었고, 그때 당시 마이너스 통장의 개념이다 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자, 그래서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당좌수표의 인출액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당좌예금 잔액이 0이 되었는데 그 0보다 아래쪽에 있는 금액, 요 금액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개념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당좌 차월이라고 하면서 성격은 단기 차입금과 동일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재무 상태에는 단기 차입금이라는 계정을 써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음상에서는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단기 채무가 이제 무엇이 있는가, 뭐 그런 내용들을 보는데요. 그래서 뭐 상업어음이 있고 금융어음이 있습니다. 상업어음은 상거래에서 발생한다라고 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거고, 이제 지급어음을 뜻합니다. 지금 우리가 부채를 하고 있으니까 지급어음을 뜻하고, 물건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어음으로 우리가 지급을 한 거죠. 그리고 향후 미래에 그 어음에 해당되는 금액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재고자산과 같은 일상적인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것이라 하면서 매입 채무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지급어음은 실질적으로 매입 채무에 속하는 거죠. 매입 채무에는 지급어음과 외상 매입금이 있습니다. 자, 근데 재고자산이 아닌 그 이외의 자산 등이 있죠. 그게 이제 비품 등이라는 표현으로 써 있는데, 이걸 외상으로 매입하거나 혹은 뭐 어음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지급어음이라는 계정 혹은 매입 채무라는 계정을 쓸 수가 없고, 상품 이외, 제품 이외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때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자금을 융통할 목적은 자금 조달이죠. 자금 조달하려고 어음을 발행했다면 그때는 돈을 빌렸다라는 개념과 같기 때문에 단기 차입금이라는 계정을 쓰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단기 차입금이라는 계정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어음에도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자 부어음이라는 게 있죠. 그 이자 보험은 어음을 내가 발행해 주면서 거기에 이자와 관련된 조건들을 써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들은 액면 이자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단기일 경우에는 현재까지 할인할 필요 없이 그냥 액면 이자 그대로 지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무이자 보험은 어음이 없는 뭐 무이자 어음이 없다라 어음에
액면 이자가 안 적혀 있는 거긴 한데, 그럼 이때는 이자 비용을 어떤 식으로 인식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유효이자,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 무이자 부어음이라는 것은 장기라는 기간을 설정하기 때문에 현재 가치 할인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가치 할인할 때는 항상 우리가 할인 차금이 생겼었고요. 그리고 그 할인 차금은 상각이라는 과정을 걸쳐서 했고, 그리고 우리 그 상각은 항상 이자 비용으로 혹은 뭐 이자 수익으로 인식을 했었죠. 지금은 부채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 비용으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상황을 한번 보시면서 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옥사는 2001년 10월 1일에 용동으로부터 100만 원을 차입하고 1년 후에 이자 10만 원과 함께 상환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자율은 10%. 이자율이 동일하죠. 그럼 이거 분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면, 우선 보시다시피 단기 차입금이 생겼고 차입한 날짜에, 그리고 돈이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차입한 날짜가 10월 1일이기 때문에 결산일이 되면 그 기간에 해당되는 10월, 11월, 12월 3개월에 해당되는 이자를 월할 계산을 해서 우선 이자 비용으로 인식을 합니다만, 아직은 돈을 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으로 인식을 합니다. 자, 그리고 2002년 9월 30일 바로 상환을 하게 되는데요. 상환할 때는 먼저 단기 차입금 제거시켜 주시고 미지급 비용도 제거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자 비용은 실질적으로는 10만 원이지만 이미 작년에 25,000원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 계정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건 발생주에 따라서 나머지 이자 비용인 7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이자 비용 인식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준 돈을 보시면은 110만 원, 그러니까 액면 단기 차입금 원금과 그리고 액면 이자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준 겁니다. 그리고 상황 2번 같은 경우는 상황 1과 같은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답안 확인하시고요. 상황 3번은 무이자 보험입니다. 무이자 보험인데 무이자 보험 같은 경우는 특징을 한번 보시면은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는 게 등장을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조건은 거의 똑같죠. 100만 원 차입인데 무이자 보험이고 시장 이자는 10%다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분계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차입일 당시에 현금 90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무이자 보험의 경우에는 액면 이자를 제외하고 현금을 받는 것이 이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분계가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갚아야 되는 원금은 100만 원이니까 이렇게 대변의 단기 차입금 가시고,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는 계정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기준을 통해서 현금 수취액과 이자 부담액 이걸 기준으로 하면 유효이자율이 11.11%다 라는 방식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이제 결산 당시에 분계를 보시면은 차변은 동일합니다. 차변은 이자 비용이 25,000원이 발생하는 거, 계산 방식도 동일한데 대변 부분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는 계정이 나오면서 이렇게 삼각하는 모양을 띠게 됩니다. 자, 그리고 상환하는 날에는 단기 차입금과 그 다음에 이자 비용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이렇게 나와서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는 돈은 100만 원, 그리고 현재 가치 할인 차금 남아있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으로 지급을 하는 거죠. 자, 장기 차입금입니다. 장기 차입금은 장기라는 글자에서 보실 수 있겠지만 1년 후 상환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비유동이라는 단어랑 같이 세트로 해서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 장기가 되기 때문에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우리 또 예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는 걸로 하고, 자, 그다음에 유동성 대체라고 해서 원래는 장기 차입금, 그러니까 장기 부채였는데 1년 이내에 상환일이 도래를 한다면은 이제 장기 비유동 자산, 비유동 부채 쪽에 있을 수가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1년 이내의 부채다라는 뜻에서 원래는 장기 차입금이었지만 지금은 유동성을 가진 차입금이다 라고 해서 유동성
장기 차입금 혹은 뭐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말로도 쓸 수 있고요. 자, 그다음 예제를 한번 보면서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포천 농기계는 2001년 1월 1일에 연구 개발 활동에 사용된 자금 조달을 위해서 현금을 차입을 합니다. 그리고 융통업을 발행했고요. 액면 금액은 10만원, 만기는 2년입니다. 그리고 시장 이자율 나와 있고요. 이 현재 가치 관련된 건 우리가 워낙 뭐 자주 했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원금은 10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발행할 당시 이자율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일단 무이자 보험일 경우에 현금 조달액과 계산을 하시라 돼 있고 그 다음에 액면 이자율이 10%일 경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온다. 10%일 경우에는 여기 또 이자 금액이 이런 식으로 10만원이었으니까 만원이 되겠죠. 만원, 만원 이런 식으로 현금 흐름이 생길 거고. 자, 그럼 이제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무이자 보험일 경우에는 어음의 현재 가치 원금 10만원을 현재 가치 계속 곱하신 다음에 이 금액을 이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현금 들어왔고 장기 차입금 10만원 생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현재 가치 할인 차금으로 잡고 있는 거 보이실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의 경우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현재 가치로 할인한 금액에다가 그 시장 이자율 12%를 곱하셔서 계산을 하시면서 이자 비용 인식하시고 그리고 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에서 일부 상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상각하는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게 만약에 이자부 어음이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라는 문제인데요. 별 다른 건 없죠. 원금과 이자의 현금 흐름이 생긴다라는 게 차이점이고 이렇게 이자가 생겼고 현가 이거 일시금의 현가고 그 다음에 요거는 연금의 현가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이 어음의 현재 가치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분기하는 방식은 동일하죠. 내가 받는 금액이 96,620원이 되고 장기 차입금은 10만원으로 부채 인식하시고 나머지를 현재 가치 할인 자금 잡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12%를 그 현재 가치의 12%를 곱한 금액이 바로 이자 비용으로 인식되면서 그리고 이때 보시면 현금이 만원 나가죠. 이건 액면입니다. 액면 이자 이건 내가 지급하기로 했던 이자가 되고 그리고 그 나머지를 현재 가치 할인 차금으로 상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매입 채무와 장기성 매입 채무가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어음 중에서도 여기에 속하는 게 있어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어음을 지급했으면 지급어음이라고 되는 거고 그다음 외상 매입금이 있습니다. 두 개 차이는 우선 뭐 구두로 했느냐 유가증권의 형태로 하느냐의 차이도 있지만 또 하나의 차이로는 외상 매입금은 내가 물건을 사올 때 그 거래처와 나와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급보험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형태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중간에 그거를 보증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은행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지급보험. 자, 기본적으로 매입 채무는 신용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게 유동자산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1년 이내. 그리고 그 금액 안에 이자 비용이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이때는 뭐 굳이 이자 비용을 인식하는 상황은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자, 하지만 이제 장기성 매입 채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횟수 기한이 1년 이후. 이제 장기라는 글자만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판단이 되실 거예요. 아, 1년 이후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이고. 자, 이거는 장기성 외상 매입금과 장기성 지급보험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 아까 전에도 보셨던 것처럼 장기이기 때문에 현재 가치 평가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나오고. 유효이자율법을 통해서 상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자 비용 인식해야 된다 이런 거죠. 내용을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 자, 그다음 미지급금과 미지급 비용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일단 상거래 이외라는 말에서 보시다시피 재고자산이 아닌 것들 그런 자산을 내가 사오는 과정 중에서 외상으로 했거나 어음으로 줬거나 하는 겁니다. 이게 또 1년 후가 되면 장기라는 말이 붙을 거고 자, 그다음 미지급 비용이라는 것은 비슷한 건데요. 이제 비용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미지급금과 미지급 비용을
구분하는 좀 쉬운 방법은 뭐냐면 미지급 비용이라는 말이 이리 붙으려면 보통 여기에도 계속적으로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주로 뭐 임차료나 이자처럼 정기적으로 내가 내야 되는 비용인데 실질적으로는 돈을 못 준 경우 있죠. 그럴 경우는 이제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을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미지급금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외상금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상거래 이외, 그러니까 비품을 예로 들어보자면 우리가 책상을 사요. 근데 우리가 매달 책상을 정기적인 날짜에 사거나 뭐 그러진 않죠. 그럴 때 이제 미지급 금이라는 글자는 비정기적. 그리고 뒤에 비용이라는 말이 이렇게 붙으려면 보통은 뭐 정기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이럴 때 이제 미지급 비용을 씁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사실은 둘 다 뭐 미지급 금으로 처리하기도 하고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굳이 구분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면 그냥 합쳐서 쓰기도 합니다.